상사 코칭. 상사 코칭은 여러분들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코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할 수 있는 코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은 조직이 약간은 좀 열려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코칭이 왜 필요한가를 상사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때 가능한 코칭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코칭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코칭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 코칭 전략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래에 플러스 보시면 코칭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컨설팅이라던가 멘토링,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서비스 멘토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멘토. 코칭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제 멘토, 멘티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일단 유래를 한번 보시면 그 멘토라는 용어는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의 친구 이름 멘토르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들을 그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맡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이 아이를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교육을 함에 있어서 뭐 교육은 꼭 부모한테 받아야 되냐? 뭐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멘토가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멘토링을 잘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효과는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멘토링을 잘 활용했을 때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효과가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멘토를 해주는 사람도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멘티가 멘토링을 받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그 멘토링의 효과가 이 조직 차원에서의 효과인지 개인 차원에서의 효과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섞어서 막 나왔을 때 체크하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감정 노동,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서비스 현장에 있는 직원들,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은 서비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 노동자다라고 하면서 넓게 보는 그런 인식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감정 노동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의 구성 요인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직 안에서 감정 표현의 빈도, 그렇죠. 얼마나 자주 고객을 만나고 감정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과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을 위한 감정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쓰잖아요. 근데 그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스스로 지친다, 힘들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빈도가 많을수록 어때요? 감정 노동을 더 세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현 규범에 의한 주의성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표현 규범에 의한 주의성. 예를 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감정의 강도를 얼마나 세게 발현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앞전에도 우리 비모듈에서도 공부를 했겠지만 뭐 사교적인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깐깐한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면서 이 고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록 우리는 감정 노동을 더 세게 느낀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정의 부조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나의 이제 성향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타고나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정 노동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만 내가 성격이 좀 부정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인 성향이 많을수록 감정 노동을 더 세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은 비판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표현은 어때요? 뭔가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좀 갭이 생기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부조화에 따라서도 우리는 감정 노동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구성원으로서 뭔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을 이제 함양하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 매슬로우의 이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것은 우리 A 모듈 때부터 정말 꾸준히 계속 나왔던 이론인 거는 아시죠? 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삶의 질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욕구가 점점 상위 욕구로 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요,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에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의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가 충족이 돼야 3단계로 올라가고 모든 인간은요, 이렇게 위계, 욕구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우리 ERG 이론, 그 알더퍼라는 학자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매슬로우는 그 욕구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기본적으로 알더퍼는 이 5단계 이론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자, 이 2가지를 묶어서 존재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겹치죠. 요 3가지를 묶어서 우리 관계 욕구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2가지를 또 묶어서 뭐라 그래요? 성장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매슬로우의 5대 욕구를 3대 욕구로 줄였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알더퍼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매슬로우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아니다.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상위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고, 혹은 욕구는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존경의 욕구가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의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판사 검사가 돼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고시가 계속 이제 좌절이 되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아이 낳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 존경의 욕구를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이 사회적 욕구로 갑자기 이제 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슬로우의 이론을 알더퍼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요인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츠버그라는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이제 2가지로 이제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동기 요인이 있어야지만 뭔가 동기가 촉발된다는 거거든요. 위생 요인만 있어서는 우리는 촉발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 요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러니까 이 동기 요인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직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정성이라던가 성취감, 칭찬, 인정, 승진, 성장 가능성, 책임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비전들을 제시하는 동기가 되는 거고요. 자, 위생 요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함일까요? 아니면은 병을 예방하기 위함일까요? 우리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뭔가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병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손 씻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 임금이라던가 인간관계, 작업조건, 정책, 지위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은 불만을 더 일으키지 않는 것일 뿐이지 뭔가 만족감을 더해주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이론, Y이론은요. 자, 이거는 이제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이제 이론인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X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하다인 거죠. 그래서 좀 인간이란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고 책임도 회피하고 실천을 강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뭔가 명령이나 지시, 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자, Y로는 뭐예요?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이 성장 욕구를 발현을 하면서 뭔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맥그리거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조직에서 이제 그 어떤 회장님이 우리 조직은 X 이론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이제 사장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경영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쓸 거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 딱 걸맞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인데요. 자,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의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먼저 바라는 최종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중간 수단들 간의 연결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의 강도가 어떻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엄마가 좀 동기를 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엄마가 뭐 아이폰 사줄게. 뭐 이런 것들, 그죠? 핸드폰 사줄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동기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뭐 떡볶이 만들어 줄게.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에이, 떡볶이가 뭐야?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은요, 어떤 동기의 강도, 내가 그 일을 달성을 했을 때에 어떤 그 내가 기대하는 정도의 보상이 오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정성 이론이라는 건 뭘까요? 공정성 이론은요, 사람들은 내가 투입한 것만큼 얼마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이 상황이 굉장히 공정한가 아닌가를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배분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원들 사이에 회사가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했는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일정 부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과정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원들에게 나눠준 분배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느냐, 절차겠죠. 그래서 뭔가 연봉 이런 책정을 하거나 임금 인상에 관련된 논의를 했을 때 어떤 뭐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들을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상호적 공정성이라는 것은
약간 권력관계의 공정함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파워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설정 이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높은 성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줄 때에는 좀 높은 목표를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목표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스키너의 강화 이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교육학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 개인의 행동은 그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고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나왔던 목표보다 목표 설정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를 잘 정해주면 동기가 이렇게 촉발된다라는 것임에 반면에 오히려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요,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강화물의 유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정적 강화라는 거는요, 어떤 강화물을요 투입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적 강화는 뭘까요? 부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도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게 하고 싶다. 그럼 엄마가 핸드폰을 사줍니다. 이건 뭘까요? 정적 강화가 되는 거겠죠. 핸드폰이라는 강화물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부적 강화는 뭐냐면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너 한 달 동안 학원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건 어때요?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을 빼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성과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워낙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풀어볼까요? 자,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ERG 이론에서는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필요하다. 맞나요? 네, 아니죠. 자,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얘기한 학자는요,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ERG 이론은요, 메슬로우 이론을 발전시켜서 세 가지로 줄이고 다른 관점을 제시했던 그런 ERG 이론, 알더퍼가 얘기했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내부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주로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자, 직원들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있죠. 뭐 연봉을 잘 이렇게 인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복지를 잘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유형적인 자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도 내부 마케팅 안에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내부 마케팅을 잘 하는 이유는 정말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직원들을 만족시키려는 이유는요, 결국 뭐예요?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장지향적인 어떤 경영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내부 직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이다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부 마케팅을 잘 하게 되면 자,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단 조직 내 서비스 문화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객들에게 잘 하기 이전에 직원들을 만족을 시켜야지만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서비스 문화가 잘 유지될 수 있겠고요. 서비스 품질이 끊임없이 이제 잘 유지가 또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합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성과를 한번 내보자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내부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풀어볼까요? 다음 중 내부 마케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내부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라는 것들로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젝트 5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우리 진도는 다 나갔네요. 이 비모듈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수업이 종료가 되고요. 저는 다음 모의고사 풀이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